저번 시간에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인공지능, 그 사이버네틱스와 기치와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이어서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서구 전통을 관통하는 많은 예술에서 예술과 살아있는 현실 사이 영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술을 만드는 형식뿐만 아니고 그것을 예술을 만든 창작자와 지적 교류가 가능한 그런 것을 이미지를 제공하고 또는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비드죠. 오비드의 변형, 피그말리온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변형, 이게는 메타모르포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비드가 쓴 책인데 많은 그 신화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요즘부터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런 텍스트에 산재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로 모은 것이 우리가 요즘 읽는 고대 그리스 신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그 3대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든지 아이킬로든지 에우리피데스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고대 드라마죠. 비극 드라마에도 많은 그런 뭐랄까요, 신화적 내용이 나옵니다. 메타포로도 나오고 다른 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놓은 것이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오비드의 메타모르포젠의 변형에서 피그말리온 신화가 나타난다 얘기하고요. 프로메스테 신화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탄족, 고대 그리스 신화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테오가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테오가미. 그러니까 신들의 족보. 그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단원제 이런 것을 모노가미라 그런 얘기하죠. 모노, 단원제. 다원제 같으면 폴리가미 이런 표현을 쓰는데, 테오가미는 신들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신들의 족보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신이 누굽니까? 신들의 족보의 제일 위에 상위에 있는 시대적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인데 시대적으로 좀 이상하죠. 하여튼 시대적으로 제일 앞서서 나타나고 신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만 뭐라고 들었는데? 비슷한데 카오스, 혼돈입니다. 혼돈이죠, 혼돈.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문화적이랄까요? 사고적 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고대 그리스 신화고 하나는 기독교의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오죠. 천지 창조에 보면은 아주 계획대로 질서 있게 빛이 있어가지고, 어둠 속에 빛이 있어가지고 빛의 그런 그 임재 가운데 그런 질서 있게 하나가 이제 차곡 일주일간이죠. 일주일간에 세상이 이제 창조되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질서로운 그런 세상 창조 이런 것을 코스모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나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상위 또는 최고, 오래된 고자입니다. 최고, 오래된 고자의 최고의 그런 신으로서 카오스가 있어요. 카오스는 하나의 그런 어둠의 전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어둠. 전혀 빛도 없고 완전히 암흑 덩어리 그 자체를 카오스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점점적으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뉘죠. 나뉘고, 근데 지하 세계까지도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이래서 이제 그 여러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 나눔의 그런 곳을 다 관장하는 그런 신들명이 이제 점점 이렇게 분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탄족이라는 게 나와요. 타이탄족에 나타나는데, 이 타이탄족의 라페투스라고 하는 가문의 아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인 인간을 신화의 공간에서 이끌어내고 내게 되는 거죠. 타이탄,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 인물입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요, 대장간에서 불훔쳐가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불훔쳐가 인간에게 전해준 것이죠.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빛을 전해준 사람, 불을 전해줬지만은 불이 이제 빛이죠. 어둠을 밝히는 빛, 이러한 것으로서 흔히 해서 인류 최초의 뭐랄까요, 계몽자 또는 교육자 그런 의미로도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 위험한 시도에 대한 신들에 대한 지수로
그 간을 독수리가 쪼아먹게 하는 무슨 행물이죠? 그래서 예, 그 산맥에 코카스 산맥에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잡혀서 형벌을 받죠,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독수리가 간을 파먹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 됩니다. 근데 다 파먹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파먹을 정도로 놔뒀다가 간이 또 자라요. 간이 이제 자라고 그럼 또 파먹고 끝없이 파먹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죠. 예. 이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삶의 기쁨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 형제가 인간에게 제공한 오성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 형제의 아버지인 라페투스는 아틀라스의 아버지, 아틀라스가 어떤 신인지 압니까? 아틀라스가 지구를 떠받치는, 그 신들의 형상화 되니까 보면 지구를 이렇게 둥근 지구를 떠받치는 그런 신의 이름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 하면 지구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지도 그런 것을 아틀라스 지도책에는 많이 나와. 지도책 이름에 아틀라스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예지의 신 프로메테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신의 전부 최초인 여인인 판도라 결혼을 합니다. 에피메테우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딸인 퓨라죠. 결혼할 판도라의 딸 퓨라는 프로메테우스 아우들인 데오칼리온과 결혼했는데 이게 신화적 의미에서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퓨라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류의 신화적 의미에서 인류의 조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불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불칸 신화는 그는 미의 신은 아포로디테 또는 비너스, 아포로디테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의 남편입니다. 그런 신적인 정신력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는 신적인 정신력과 저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가정에서 판도라와 그녀의 상자인 판도라 상자라는 인공물을 만들어 판도라도 만들고 판도라 상자도 만들죠. 판도라는 흔히 얘기해서 안드로이드의 그 최초의 그런 인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의미의 판도라. 하지만 제우스의 전ring인 헤르메스가 전해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지자 선한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을 신적인 영역에서 지상으로 끌어내는 악의 통해서 함께 쏟아지게 되겠죠. 호모의 서사시 일리아스 18장에 헤파이스토스의 인공물에 대해 전해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인 헤시오드 작품 그런 작품과 나눠들에서 인조인간 판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인조인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잠깐 신화적 의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15세기 정도 되기에서 연금술의 그런 중세에 또는 유럽에서 연금술 에서 이어진 연금술 얘기로서 나타나는 그 인물 중에 파라첼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라첼수스가 호먼클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조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이 작품으로도 나오죠. 게테의 파우스트 2부에 호먼클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 인물의 얘기가 나옵니다. 프랑켄슈타인 신화도 역시 인조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직접 만들어야겠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죽은 그런 사체죠. 부패하기 이전에 갓 죽은 사체를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매장을 했는데 매장에서 파내서 뭡니까 비 오는 날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집에 갖다 놓고 이제 그 피레침이죠. 피레침이 있어야 되고 비 오는 날에 이제 번개를 치니까 집에 갖다 놓고 철판 위에 누이 놓고 피레침을 통해서 번개가 이렇게 관류하도록 그래서 위에서 번개가 떨어지면 번개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전류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 철판 위에 놓인 사체 위에 통과하면은 이른바 전기 충격요법입니다. 번개 충격이죠. 번개 충격을 통해서 다시 죽은 사체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인물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이 그 인물이 보통 이 사람은 이제 죽은 데서 다시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물로서 아주 다른 어떤 개성을 지닌, 계력을 지닌 그런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프랑켄슈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낭만주의 표현지에서 골렘 신화들이 많이 나오죠. 골렘은 고대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하나의 그 민간 신앙으로 나타내는 구원의 신 이름이 이제 그 골렘이라고 하는 그런 인조인간적 의미가 흙으로 빚은 거죠.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인간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죠.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골렘 신화도 이런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으로서 특히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천지 창조와도 약간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완전한 기계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시모프는 공상과학 작가이기도 하고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사람의 그런 그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이 2004년도에 알렉스 프로야스가 만든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1930년대 그 알렌 튜링이가 나옵니다. 튜링 테스트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기의 인공지능의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 튜링의 튜링 테스트 이게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인간과 기능의 그 지능 차이죠. 지능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한 그런 초기의 지능 테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논문에 튜링의 논문에 컴퓨터 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는데 컴퓨터 머신러리 앤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논문이죠. 1960년 논문이죠. 이런 논문이 이제 1960년대 컴퓨터 과학자가 만든 이런 존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컴퓨터 과학자 1960년대 만든 용어로서 인공지능과 철학의 실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제 그 구글인가요? 구글 회사에서 앞으로 조만간에 이제 컴퓨터 시대가 끝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컴퓨터 시대가 조만간에 이제 종말을 다른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다른 매체 시대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컴퓨터 시작이 여기 그처럼 1960년대 조금 더 거슬러 가면 195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이 1950년대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컴퓨터 시대가 1950년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한 60년, 70년, 65년 정도 좀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96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한 55년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시대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가 이렇게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죠? 1970년대에는 컴퓨터 개념이 없었어요. 1980년 이래 들어와서 보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아마 컴퓨터가 1980년 후반기 아니면 1990년대부터 아주 일반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지금 한 30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시대인데 벌써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이가 신문에 보니까 머신 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머신 인텔리전스라 해가지고 새로운 인공지능이 앞으로 개발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나는 새로운 현재 2015년에 새로운 지능이 개발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이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해서 1930년대 좀 더 발전해서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 1968년도 영화입니다. 2001이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할 9000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 영화 본 사람이 있습니까? 스페이스 오디세이
봤어요? 예, 그 고대에서 우리가 뭐 신석기인가 구석기인가 하는 그 고대에서 갑자기 그 고대의 원시 사회에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갑자기 1960년대 말에 그 우주선이죠.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우주선이 달나도 가고 우주 계획에 상당히 많이 진척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우주선의 그런 개발 시점인 시계로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요? 시대 바꿈을 한 원숭이가 이제 그 자기가 들고 있던 뼈 조각을 제법 큰 뼈 조각을 공중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중으로 막 돌니까 뼈 조각이 제법 큰 뼈 조각이 공중에 올라서 뱅뱅 막 돌아요. 돌아오면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바뀌죠. 그 시대가 그 고대에서 그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 개발 시대로 바뀌면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여행하는 목성 토성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여행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우주선 속에서 대화하는 그런 하나의 대화 상대자로서 여기 나오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 할 9000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지능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할이라는 것은 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고도로 발달된 기계 혹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죠. AI를 얘기를 합니다. 잭 버님의 근대 저걸 넘어서라 하는 것도 그런 거가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체스 게임의 컴퓨터 딥블루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도 역시 인공지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게 1997년 5월인데 IBM에서 만든 거예요. IBM에서 딥블루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당시에 그 체스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와 게임을 했습니다. 체스 게임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나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인간이 세계 챔피언과 이렇게 했는데 이긴 것은 이게 이제 딥블루가 이겼죠. 딥블루가 이겼습니다. 요즘 같은 뭐 동양식으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바둑도 우리는 동양에서는 바둑이 이제 체스인데 바둑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지도 모르겠죠. 그 바둑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입력해 놓고 바둑을 잘 다뜨는 그런 뭐 동양에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바둑 구단들이 많잖아요. 그 잘 다뜨는 사람하고 여기 나오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블루의 지능은 전략적이고 분석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 하나의 그 전문가 시스템의 예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낸 인공지능 캐릭터로 잘 알려진 엘리사와 앨리스는 말을 걸 수 있는 챗봇.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로 얘기합니다. 챗봇.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로봇이다 이런 뜻이에요. 챗봇.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1960년대 그 MIT에서 개발된 거죠. MIT에서 개발된 것이고 이게 저는 위젠바움 이런 사람들이 개발했고요. 그 당시에 1960년대 그 당시에 높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초보적인 지능이지만은 점점 더 그것이 이제 발동해서 나타난 거고 엘리사는 월동 엘리사보다 더 앞선 이런 그런 인공지능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AIML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Makeup Language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입력 문장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앨리스 모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채팅도 가능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예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예들이 이제 한두 개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는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Makeup Language. 인공지능으로 만든 언어입니다. 이게 AILM입니다. 인공지능으로 Makeup Language인데 이러한 인공지능과 음성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들도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세앙스 박스 1호라든지 머리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자화상 이런 프로그램 이름들이에요. 가라앉는 느낌이라든지 만약 그러면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그다음에 자연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과 문자들 음성을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죠. 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이런 것은 사람 모양의 그런 인형으로서 인형 두 개를 포장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인형머리들이 그 조립 라인에서 일어나서 전달 중인 그런 작품을 보이는 이런 것이 여기는 만약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페인골드죠. 페인골드라는 작가 이런 사람이 많이 만들었는데 케네스 페인골드가 많이 만들었는데 또 다른 하나의 그 인공지능으로서 데이비시의 캐로비의 이름 부여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이름 부여자 잠깐 볼까요? 이름 부여자 요즘은 내가 오늘 내가 뉴스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신 그 지능, 모신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이런 유형과도 조금 이런 것에 이거는 1991년도에서 이제 진행된 건데 지금 1991년이면 지금 2015년이면은 뭐 25년이 지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진화됐습니다. 진화돼 가지고 심지어는 뭐 냄새까지 맡고 감각적인 그런 것들 모든 것이 포함한 상당히 진화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뭐 대화도 하는 그런 거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로봇 같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초점, 눈동자의 초점 이런 것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 눈뜬 초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심지어는 뭐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이제 상당히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은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름의 부여자는 사물을 이제 묘사하는 어떻게 생긴가라는 것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그것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보았듯이 어떤 그 선반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비디오 카메라 나오고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그게 장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비디오 프로젝션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격은 자기가 가져온 앞에 놓여 있는 것이든지 가져온 이런 것들을 하나서 선택에 올려놓으면은 선반에 올려놓으면은 카메라로 관찰하고 이렇게 먼저 카메라를 관찰하고 그 받침대죠. 받침대에 올리는 컴퓨터는 그것의 이미지를 얻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미지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까 조그만 건 소형 뭐가 있었나요? 소품 중에 장난감. 그다음에 망치 같은 것이 약간 보였고요. 뭐 그런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걸 따라서 컴퓨터가 그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뭘 분석하냐면 외곽선이 어떻게 되냐, 뭐 분석하고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물체 분석을 하고 분할도 하고 색이 어떤 색이냐 이런 색채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 질감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이런 질감 분석도 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이런 작품이 이런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인공지능의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방문자 이게 우리 약간 방문자라 했는데 또는 뭐 사용자 또는 관객이 선택한 그러한 어떤 물건들, 대상들 또는 오브제 이런 것을 추론하는 컴퓨터가 추론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부여자는 해석하고 그런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마침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보듯이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 물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도달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젝트는 기계가 어떻게 사물을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기계가 사물이 보여지고 있고 또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름의 부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뭐 이런 관점들이 그런 작업에 사람이 아까 페인골드라든지 로커비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그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는 요즘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소통에 관한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보를 고르고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인 지능형 대리자,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달되어 왔고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도 이용되어지기도 하고 이 지능형 대리자는 우리 그런 사생활 영역까지 이제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 비서로 쓸 수 있다든지 우리는 뭐 상상력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뭐 가상현실까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로서는 제론 리니어가 만든 연합의 대리자, 에이전스 오브 에어리네이션 이런 관점들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진행형 대리자 하나 예로서 노 웨드리 플루인죠. 로 웨드리 플루인 또는 에담 체프만 그리고 브레온 모우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두한 그 하이트 호스트의 그 웹 프로젝트인 비용속적인 대리자, 비용속 대리자 이런 작품도 여기 나오는 진행형의 하나 예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로버트 니포드의 그 프록시라고 하는 이런 제품인데 이러한 프로젝트인데 아까 대리자와 온라인 롤플레이 상호 간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만든 이러한 대리자 게임으로서 나타나는 진행형 게임이죠. 인공 진행형 게임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프록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예로는 진행형 캐릭터의 그 진행형 대리자로서 전에 내가 잠깐 설명했었던 상호작용성의 관점에서 내가 설명했었던 린 허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납니까? 린 허시만의 그런 작품 중에 에이전트 루비 이런 것도 얘기를 하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예, 여기 뭐처럼 여기 이제 그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대행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고. 이 그러면 로봇이죠. 로봇 대화를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은 여성형 이름으로 나오죠. 여성형에서는 그와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와 대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리자가 자기 삶을 살며 근본적으로 사회적 하나의 존재로서 사회적 하나의 일상생활에 같이 생활하는 존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나오는 에이전트 루비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격 현전이죠. 원격 현전과 텔레마트에 이루어진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행형 인공생명 공학의 관점이 하나의 그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 예를 지금 잠깐 같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사이버의 관점을 좀 보겠는데 사이버와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고는 사이버네틱스와 유기체인 오거니즘의 그런 것의 약자죠. 사이버까지가 보고가 연관돼서 사이버고라는 그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유괴자 뜻은 인공지능의 유괴자라는 뜻이고 후스의 제자인 미국의 수학자 노버트 위너가 자신의 주제인 사이버네틱스 또는 인간과 동물의 통제의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용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Cybernetics works controls the communications between the animal and the machine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용했던 것이죠. Cybernetics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어 기능을 기계공학과 정보공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기능을 비롯한 제어 기능 능력을 기계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
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1960년 이후에 1960년이죠. 그 1960년도에 로버트 위너와 의학 교수인 클린과 정신병리학자인 크라인, 그죠? 클린 이 사람이 우주 비행의 초기에 우주 공간성에서 인간과 동물의 적응 능력을 연구하면서 사이버네틱스 범주를 이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을 하는데 우주 공간으로 이제 사람이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생체 기능을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극대화 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 사이버네틱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이버가 우주라는 것에서 언급한 개념인 사이버그는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인간기계의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체계는 지구를 벗어난 특수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초능력 인간과 연관된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능력이 어떻게 생체적으로 더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이버네틱스 연구의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체계는 지구를 벗어난 특수한 환경에 생존할 수 있는 초인간 능력과 연관된 것이고요. 이처럼 사이버그는 인간 개개인이 테크놀로지의 확장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다. 생리적인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 사이버네틱스는 일처럼 우주 비행을 위한 공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요즘 우리가 인문학에서 2000년대 이후에 인문학에서 그 사이버네틱 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학적 또는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1950년에서 어떤 과정을 진행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깐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이버네틱스 목표는 기계의 정보 처리 능력과 사고 능력을 인간이 그것과 동등하게 또는 능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네틱스는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인간의 생략적 능력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학문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감안한다 그러면은 사이버고는 인간의 몸과 기계의 융합을 통해 기계 인간뿐만 아니라 계기한 기계 동물로도 변형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기계 인간 또는 기계 동물 이런 관점으로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인 의미에서 사이버네틱스는 1950년대에 이래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을 기계적 몸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아의 분열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흔히 낭만주의 시대에서 얘기하는 도펠갱가의 의미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아를 창출하기 위한 그게 흔히 고전주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유토피아의 토대 위에서 객관적인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시도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낭만주의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계 인간의 관점이 나오고요. 호프만슈타인가요? 에테아 호프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작품에 그 모래인간, 독일하면 데어 잔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모래인간이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은 에테아 호프만의 작품의 소설에 보면은 올림피아라고 하는 그런 기계인간이 나옵니다. 여성인데요. 여성이 기계인간이 나와요. 기계인간이 나오는 그런 것이 하나 이거의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학적인 관점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1950년대 그 이후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인간의 손으로 여기 나오는 사이버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기계적인 유기체인 사이버고는 동물과 기계의 경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어서서 동물과 기계의 경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어서서 기계도 유기체처럼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완벽한 사이보그의 제작은 사이버네틱스의 이상적인 목표이자 그러한 목표의 실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사이버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나 헤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나 헤로, 이 사람은 이제 교수인데요. 대학의 교수인데, 이 다나 헤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사이버고는 클린과 클라인이 미국 뉴욕에 있는 록펠더 주립병원의 실험실에서 삼투압 펌프를 이식하면서 일정량의 화학물질을 주입한 신취다라고 하는 거죠. 신취. 그러니까 우주 생체, 우주 배경에서 인간의 생체가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험을 먼저 동물을 통해서 했는데, 인간을 통해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동물을 통해서 했는데, 그 동물의 대상이 된 그런 것이 쥐다 이런 뜻이에요. 쥐가 그 동물이 몸에 삼투압 작용을 하면서 압력이나 기압이 변하고 중력이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쥐를 실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로웨이는 사이버네틱의 관점에서 사이버고의 태동을 이 힌지에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1985년 자신의 유명한 사이버고 선언문을 쓸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사이버고 선언문은 A Manifesto for Cyborg 쓰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선언문 형식이 됩니다. 한 100장,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선언문은 보통 짧은데 이건 상당히 긴 선언문이에요. 동물의 몸의 기계를 인식한 이 실험지는 우주 여행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유기적 기능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실험은 거대한 사이버네트 유기에서 알려진 가이아인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선 파이로트 프로젝트는 가이아맨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유기체 가이아맨, 가이아는 지구를 얘기하고 있죠. 신화적 의미에서의 가이아, 지구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접두어로 많이 쓴 이제 지오, 지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오그래피라면 지지랑, 그죠? 지올로지라면 지지랑, 지리학 그런 때 지오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가이아 또는 가이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타이탄족의 어머니로서, 아까 타이탄족의 어머니로서 대지의 여신을 지칭합니다. 이제 예술적인 층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이버에 대해 구성한 사이버네트의 실험에서 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내가 문학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오늘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이버에 대한 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독일 표현주의 감독의 프리츠 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리츠 랑의 표현주의 영화에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7년도, 26년도, 7년도. 이 영화에서 사이보그, 여성의 사이보가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이보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다이즘의 메타 기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보철학, 프로스텍틱스 같은 이런 것들에서도 사이보그에 대한 구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철학, 라울 하우스만 작품 속에서 인간의 몸 속에 여러 가지 기계를 이식시켜서 인간의 그런 몸을 기능적으로, 생체적으로, 생리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이, 그 세계 종말의 그런 상황, 또는 형이상의 몰락, 니체의 영향을 받은 형이상의 몰락의 시대에 이런 주체를, 위기의 현상을 만든 주체라고 그럴까요? 주체 위기, 그 다음에 의식의 위기, 언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서 메타 기계학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철학의 관점이 많이 나와요. 예, 그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몸의 대용품으로서 손상된 몸의 부름에 전기장치를 달린 의수조끼나 인공관절을 부착한 것도 사이보그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의수조, 인공관절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사이버네틱스의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의학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생의학기술의 보철학처럼 인공적으로 대체 가능한 신체의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사이버네틱을 통해서 인간의 일부분을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기계대로 만들거나 또는 인간의 기계의 도움으로 기계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1990년대 이후에 1990년대에 호주의 사이버네틱스 몸 예술가인 스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텔락이 시도하고 있듯이 몸이 좀비와 사이보그라는 이런 구상은 예술층에서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보그를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텔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과 테크놀로지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철학, 아까 프로스테틱스 그랬죠? 보철학, 로보틱, 그 다음 VR 체계, 인터넷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몸은 보철학적인 몸이며 휴머노이드이며 좀비이며 또는 사이보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텔락은 사이보그 기술을 소재로 하여 사이보그 체험과 생태를 더욱 밀접하게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참고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이보그 예술이라는 장르의 창조를 알리는 전형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마치 퍼포먼스 예술이 미술 속에 자리 잡기도 전에 몸은 이미 항상 확정된 현상학적인 조건 속에서 작성해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스텔락의 작품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보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감각의 방, 센조리 컴파트먼트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1968년 70대에 이르는 동안 이렇게 이제 고에서 관점에서 만든 것이 이런 기간에 만든 것이 감각의 방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밀폐된 설치물을 이제 설치했는데 이 설치물 안에는 참여자 또는 사용자가 빛, 운동, 소리 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간섭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헬멧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의 헬멧을 착용하면서 이미들이 중첩된 거울 같은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미디어는 몸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마샬 맥루한, 저희 마샬 맥루한 항상 봤었죠. 마샬 맥루한의 그런 관점과도 맥락적으로 서로 상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생리학적인 하드웨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생리학적 하드웨어가 인간의 그 지적인 의식을 결정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변경한다 그러면은 지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락은 이러한 전제 출발해서 보철학의 미학을 발전시킵니다. 그의 행위들은 전신과 센스 등 매우 복잡한 천등 하이웨이들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됐고, 몸도 증폭시키고 레이저의 눈과 제3의 팔, 자동 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인간기계의 혼성적인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텔락의 작업은 사이버펑크적인 후기 인간인 포스트 휴먼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동경을 나타내는 것이며, 공포와 영광으로 결합된 키메라이며, 전 인간성과 인간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간이 전 인간성과 이제 태어나려고 투쟁하는 내일의 인간성의 종합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건지. 스텔락.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포와 영광이 결합된 키메라이고, 또 뭐 전 인간성, 인간 이전의 그런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태어나려 투쟁하는 내일의 인간성의 종합이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텔락의 그 사이드 퍼포먼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플라스마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또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스타일 몸의 어떤 심장 박동기의 신호, 눈의 깜빡거림, 얼굴 근육의 변형,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이제 이런 작품이고요. 이것은 플라스마는 몸에서 발생되는 생체 신호들을 응답하여 방지되고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쇼 같은 작품에서 이런 것이 관찰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3의 팔 봤었죠? 제3의 팔 보면은 아까 그 손에 특히 오른손에 하나의 또 뭐랄까요? 팔을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제3의 팔 어떤 겁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제3의 팔. 요거 잠깐 보면은 그 손에 또 하나의 그런 손이 달리고 이건 사이보그 팔이게 되겠죠? 기계 장치로 된 그런 사이보그 팔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이보그 팔의 기능이 팔과 같은 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손가락인데 금속 손가락이 어떤 물체를 잡으려고 하고 소리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것이 이제 그게 생체적인 거가 연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기체적으로 연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 힘만 그런 게 아니고 생체적으로 연관되고 있다. 뭐가 연관되고 있냐 그러면 이 스텔라기라고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이용해서 이런 생체 실험을 많이 합니다. 자기 몸을 이용하고 있어요. 잡을 몸에서 여기 나오면 뭐 근육 사이에 특히 배와 다리에 오는 그 근전도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이 팔이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로봇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 기계 장치가 인간의 유기체와 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사이버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막 집어들리고 회전도 하고 그럽니다. 회전도 하고 촉각도 갖추고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샬 맥루한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보면은 우리 몸의 확장, 그죠? 사이버그는 몸의 확장 아니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전자 매체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절단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의 팔, 저기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떤 육체적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폭된 육체, 그래서 amplified body를 보여주고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몸, involuntary body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제3의 손, 이런 것과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증폭된 육체, 증폭된 육체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뇌파라든지, 그 다음에 코업이라든지, 서머스타라든지, 심전도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전도도 이용하고, 기타 등등, 강혈류 측정기,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있는 육체, 이런 것은 전기 자극으로 근육이 어떻게 이완 또는 수축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육체고, 세 번째가 이 제3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나오는 오른쪽 옆구리 근전도, 그 다음에 왼쪽 옆구리 근전도,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것이 뇌의 명령과 어떻게 연관되고,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3의 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오는,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이 사람의 작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포스트 휴먼의 몸을 보여주고 있고, 또는, 포스트 evolutionary body, 또는 후기 진화적인 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의 그 후기 진화적인 그 몸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의 그 예로서 제3의 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아까 이게 그 보철학적 관점 있죠. 보철학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이저 눈, 그다음에 자동 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인간기계의 혼성적인 존재로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그 기계
그 머슬 머신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머슬 머신은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6개의 다리 워킹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이브리드 휴먼 머신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하이브리드 휴먼 머신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계 장치에서 움직이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나오는 엑소스켈레톤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엑소스켈레톤. 이 관점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스텔락의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 스텔락 작품들은 대부분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작품 얘기하고 사이버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와 유기체의 결합을 이 사람이 그런 평생의 주제로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시기별로 아까 한 세 단계로 나눠서 봤었죠. 첫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 한 세 단계로 봤었죠. 그것이 이 사람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은 이런 단계,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단계 있고, 이 사람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도 왔어요. 지금 온 지 한 달 채 안 됩니다. 한 달 채 안 돼서 우리나라도 초청 받아와가지고 많은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스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대중 문화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SF 영화들, 예를 들면은 폴 보만 감독이 만든 로보캅이라는 1987년도, 그다음 블랙 러너드가 만든 런너맨이라든지 1992년도,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터미네이터 1, 2. 지금 터미네이터 4까지 나왔나요? 5는 아직 안 나왔죠? 5 나왔어요? 네, 터미네이터 5. 이런 것까지 보면 요와 전부 다 연관이 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모스토의 터미네이터 3. 그 다음에 윌리엄 깁슨의 사이펑크 단편소설 영화한 로버트 콩고 감독의 사이펑크 영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니 무네모닉이라고 하는 이런 1995년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대중 문화의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이버펑크는 테크노 디스토피아를 보통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이버펑크의 테크노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포스트 인간, 포스트 휴먼입니다. 포스트 인간의 출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변화된 인간. 으로서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디스토피아적 관점이 많이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멜랑콜리적 관점도 많이 묘사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SF 그 사이펑크 아까 얘기했는데, 그 사이펑크 SF에서는 진화된 형태의 사이펑크인데, 사이펑크의 시작은 문학의 시작을 이제 윌리엄 깁슨으로서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펑크 것들은 주로 전자회로 내부에서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디스토피아적 형태,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 형태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사이보그 존재들이 보통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보그는 이제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역시 상당히 폭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는 남성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성에 관한, 특히 성이죠. 우리가 그 사회적 관점의 성을 젠더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보그는 그 젠더 영역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보통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보그를 흔히 얘기해서 포스트 젠더, 포스트 휴먼이기도 하고 포스트 젠더적 관점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이보그의 그런 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사이보그 부분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